눈 뜨세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이등병이 쓰러진 만삭의 임산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양수는 이미 터졌고 산모의 눈동자가 풀려가고 있었죠. 구급차는 40분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40분이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때 이 병사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시동 걸린 검은색 세단. 그런데 번호판 자리에 빨간 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별이 2개 박힌 성판. 사단장 관용차였죠? 이 병사 영창 각오하고 그 차 문을 열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비에 젖은 채로 뒷좌석에 태웠죠. 그런데요. 이 병사가 목숨 걸고 살리려던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차 주인 사단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형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 칠성군의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0일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 동구는 터미널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죠. 폭우 때문에 버스가 1시간이나 연착했거든요. 승강장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부대 방향으로 가는 막차의 후미등이 저 멀리 빗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씨, 막차가. 동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휴가 복귀 시간은 자정인데 지금 시간은 밤 9시. 다음 버스는 2시간 뒤에나 있었죠. 그 버스를 타면 부대 도착은 새벽 1시, 복귀 시간을 1시간이나 어기게 되는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휴가 복귀 시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가벼우면 근신, 심하면 영창입니다. 그것도 고의적인 지각이 아니라 버스가 늦어서 그런 건데도 말이죠.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동구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대에 전화라도 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켜지질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바닥났던 겁니다. 휴가 마지막 날 고향 친구들이랑 통화하느라 충전을 깜빡했던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죠. 아, 젠장. 동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터미널 한쪽 구석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죠. 후다닥 뛰어가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었던 겁니다. 시골 터미널이 다 그렇죠. 사람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동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깡촌 터미널 주변에는 택시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콜택시를 부르려 해도 전화기가 없으니 방법이 없었죠. 터미널 매표소도 이미 문을 닫았고 대합실 안에는 동구 혼자뿐이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지붕을 두드리는 그 공간에서 동구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혹시 히치하이킹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 터미널 밖으로 나가봤지만 이 폭우에 지나가는 차가 있을 리 만무했죠. 가로등도 드문드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동구는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라도 피해보자 싶어서 터미널 옆상가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옷은 이미 반쯤 젖어 있었고 군화 안에도 물이 찼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동구는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서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빗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신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상가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골목 쪽에서 나고 있었죠. 뭐지? 동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닿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구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바닥에 누워있는 여자. 저기요. 괜찮으세요? 동구가 다가가자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배가 산처럼 불러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여자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황급히 여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한눈에 들어왔죠. 여자의 하반신 쪽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양수였습니다. 양수가 이미 터진 거였죠. 아씨, 어떡해. 동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군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긴 했지만 출산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산모의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붙들고 있긴 했지만 금방이라도 꺼질 듯 했습니다. 동구는 일단 119에 신고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없잖아요. 동구는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봤습니다. 상가 건물들은 전부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죠. 이 폭우에 밤 9시가 넘은 시골 상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동구의 눈에 터미널 매표소 창문 너머로 전화기가 비친 게 보였습니다. 동구는 후다닥 뛰어가서 창문을 두드렸죠.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이 제대로 안 잠겨 있었습니다. 동구는 양해도 없이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통화가 됐습니다. 119죠? 여기 칠성 터미널인데요.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양수가 터졌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요. 빨리 와주세요. 동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19 상담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죠. 현재 폭우로 인해 칠성군 일대 도로 상당 구간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도착하려면 최소 4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0분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동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산모에게 뛰어갔습니다. 40분, 눈앞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산모가 40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동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산모 류지은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동구의 바지단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거의 없었죠. 지은의 입술이 떨리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아기가 안 움직여요. 동구는 다급하게 지은의 볼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눈 떠요. 눈 떠요. 하지만 지은의 눈꺼풀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두 생명 다 잃게 생겼습니다. 동구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구분도 안 됐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구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길 건너편에서 뭔가 번쩍였습니다.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식당, 간판에 할머니 국밥이라고 적힌 그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죠. 와이퍼가 혼자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고 배기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실내 등 불빛이 빗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동구는 산모를 태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가다가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지만 번호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붉은색 판이 달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별이 2개 박혀 있었습니다. 성판. 장군 차량에만 다는 그 성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차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장 관용차였습니다. 동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죠.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걸 무단으로 몰고 나가면 끝장이다. 군용 차량 무단 사용. 군용물 절도까지? 군사재판 가고 영창 가는 거다.
그런데 뒤에서 산모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비를 맞았습니다. 한쪽에는 별이 달린 검은 세단이, 다른 쪽에는 숨이 꺼져가는 산모가 있었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구의 두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저 차를 타야 한다고 외치는데 발이 땅에 붙어 버린 것 같았죠. 성판에 새겨진 별 2개가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장, 사단장 전용 차량이라는 뜻이었죠. 잠깐, 그런데 왜 사단장 차가 이런 시골 국밥집 앞에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77보병사단장 류기철 소장은 30년 전 초임 소위 시절 이 칠성군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월급도 쥐꼬리만 했던 젊은 장교가 유일하게 외식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할머니 국밥집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 별을 2개나 달고 돌아왔지만 류기철은 그 허름한 국밥집을 잊지 못했죠. 가끔씩 수행원도 최소화하고 몰래 들러서 그 시절 그 맛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사단장은 국밥집 안에서 뜨끈한 순대국을 먹고 있었고 운전병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운전병이 갑자기 배가 아파온 겁니다. 긴장 탓인지 찬비를 맞아서인지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죠. 운전병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국밥집 뒤편 공중 화장실이 보이더랍니다. 운전병은 사단장님이 식사 마치시면 바로 타실 수 있게 시동을 켜두고 히터를 틀어놓은 채 후다닥 화장실로 뛰어갔죠. 고작 5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5분 사이에 동구가 나타난 겁니다. 동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전투복이 몸에 착 달라붙었고 군화 안에서는 물이 철벅거렸죠. 차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도 조수석에도 아무도 없었죠. 시동은 걸려있고 히터 바람 때문인지 아뷰리에 김이 살짝 서려 있었습니다. 동구의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쳤죠. 미쳤냐? 저건 사단장 차야. 별판이 달렸잖아. 저걸 건드리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군용 차량 무단 사용. 군용물 절도? 어쩌면 군사재판까지 갈 수도 있어. 영창에서 썩다가 불명예 전역이야. 그러고 나면 취직도 못하고 평생 정치자로 살아야 돼.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뒤에서 사람이 죽어가잖아. 임산부야. 뱃속에 아기도 있어? 둘 다 죽게 생겼다고. 구급차는 40분 뒤에 온대. 40분이면 저 사람 죽어. 그거 보고만 있을 거야? 동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모 류지은이 쓰러져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죠.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느낄 힘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동구의 머릿속에 할머니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동구는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강원도 산골깡촌에서 농사 지으시는 할머니 밑에서 컸죠. 할머니는 배운 건 없었지만 동구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구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여. 힘들어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라. 사람 구실을. 동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징계받아도 상관없어. 동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모에게 뛰어갔습니다. 지은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만삭의 임산부를 혼자 들기가 쉽지 않았죠. 동구는 지은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버텨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지은 의식이 거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동구에게 매달렸습니다.
동구는 이를 악물고 지은을 끌다시피 해서 차까지 데려갔죠. 빗속에서 둘 다 흠뻑 젖었고 동구의 전투복에는 지은의 피가 묻어났습니다. 양수와 섞인 피였죠. 지은의 손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젖은 산모 수첩이었는데 표지에 적힌 성이 순간 눈에 들어왔습니다. 류의 동구는 뒷좌석 문을 열고 지은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가 빗물과 흙 그리고 피로 더럽혀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구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뛰어갔죠. 운전석에 앉자 동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구가 운전할 줄 아는 건 시골에서 몰던 경운기랑 할머니 농사 트럭이 전부였거든요. 이런 고급 세단은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계기판에 온갖 버튼과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에서는 무슨 음성이 흘러나왔죠. 동구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잡았습니다. D 드라이브, 그건 알았습니다. 기어를 뒤에 놓고 핸드브레이크를 내리고 엑셀을 밟았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얘야, 너 뭐야? 동구가 고개를 돌리자 화장실 쪽에서 한 병사가 바지를 추리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이었죠. 허리띠도 제대로 안 매인 채로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거기서 이 새끼야, 서라고. 동구와 운전병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죠. 동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서면 끝입니다. 서는 순간 산모는 죽고 자기는 체포당하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동구는 눈을 감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죠. 뒤에서 운전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빗소리와 엔진 소리에 묻혀 금세 멀어졌습니다. 동구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운전병은 그 자리에 멈춰서 멍하니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국밥집으로 뛰어들어갔죠. 사단장님. 사단장님. 류기철 사단장은 마지막 국밥 국물을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전병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게 보였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차가 도둑 맞았습니다. 뭐? 류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 정말로 차가 없었죠. 방금 전까지 거기 있던 검은 세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빗속에서 테일램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긴 놈이었어? 군복 입었습니다. 전투복이요. 근데 너무 어둡고 빨라서. 류기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놈이 사단장 차를 훔쳤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류기철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전속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오창석 대위였습니다. 사단장의 전속 부관이자 엘리트 의식에 쩔어있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죠. 오 대위는 밤 늦은 시간에 걸려온 사단장 전화에 후다닥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네, 사단장님, 오창석입니다. 오 대위, 지금 내 차가 도난당했다. 군복 입은 놈한테. 내 차가요. 누가 감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찾아. 전화가 끊어지자 오 대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 관용차가 도난이라니? 이건 자기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었거든요. 전속 부관이 경호와 수행을 제대로 못한 걸로 찍히면 진급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오 대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야? 사단장 차량을, 그것도 성판이 달린 차를 훔친 거잖아. 이건 테러야. 탈영병의 테러라고 몰아야 해. 그래야 내 잘못이 묻혀. 오 대위는 즉시 헌병대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검문소 비상봉쇄해. 탈영병이 사단장 차량을 탈취했다. 반복한다. 긴급 상황이다. 정지 불시 무기 사용 절차 적용, 타이어 조준 사격까지 검토해. 밤 9시 20분,
칠성군 일대의 모든 군 검문소에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오대위는 자기가 쫓고 있는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사단장의 하나뿐인 딸이 그 뒷좌석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요. 동구는 그런 것도 모른 채 폭우 속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니 지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버텨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동구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칠성병원까지 15km. 이 폭우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죠. 우회로는 산길이라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를 향해 검문소의 바리케이드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총을 든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타이어를 쏘아서라도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요. 폭우 속에 추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비상등을 켜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폭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아뷰리의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시야가 10m도 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칠성병원까지 14km라고 떠 있었죠. 동구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피빛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동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눈 뜨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구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뒤로 손을 뻗어 지은의 팔을 흔들었죠. 제발요. 눈 뜨세요.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지은이 희미하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동구는 안도하면서도 더 조급해졌습니다. 저 숨소리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요. 동구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속도계가 80을 가리키고 있었죠. 폭우 속 시골도로에서 이 속도는 미친 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뒷좌석에서 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 앞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불빛들이었죠. 동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노려봤습니다. 빗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이 드러났죠. 바리케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동구의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바리케이드 양옆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늘어서 있었고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죠. 차가 가까워지자 병사 하나가 손전등을 흔들며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지. 정지하라. 동구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여기서 서면 어떻게 되지? 체포당하겠지? 그러면 산모는? 구급차 부르겠지? 근데 그 구급차가 40분 걸린다며. 40분이면 이 사람 죽어. 뱃속 아기도 죽어. 2명이 죽는 거야? 동구의 눈이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보였죠. 창백하다 못해 거의 잿빛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구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서면 이 사람 죽어요? 병사들이 동구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죠. 정지. 정지하라고. 안 서면 쏜다. 총구가 차를 향해 겨눠졌습니다. 동구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이 폭우 속에서 저 총알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동구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그때 동구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리케이드 오른쪽으로 좁은 샛길이 있었거든요.
비포장 흙길이었습니다. 폭이 차한데 겨우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됐죠.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 저런 길로 안 빠집니다. 하지만 동구는 달랐습니다. 동구는 시골에서 경운기랑 트럭을 몰았거든요. 비 오는 날 진흙탕 논두렁길을 달리는 건 일상이었죠. 도시 애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빼는지, 미끄러운 흙길에서 어떻게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 동구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마치 정지하려는 것처럼요. 병사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구가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차가 바리케이드 옆 샛길로 빨려 들어갔죠. 타이어가 진흙을 튀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졌지만 동구는 핸들을 반대로 돌려 균형을 잡았죠. 경운기 몰 때 수백 번 해본 동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총을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샛길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폭우와 어둠 때문에 정확히 조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사들은 허공에 총구를 겨눈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검문소장이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본부. 여기 3번 검문소. 타령용의 차량이 바리케이드를 돌파했다. 반복한다. 돌파했다. 비포장 샛길로 도주 중. 멈출 기미가 전혀 없다. 무전을 받은 오창석 대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돌파를 해. 저 미친 새끼가. 오대위는 헌병대에 추격 명령을 내렸죠. 헌병차 출동시켜. 무조건 잡아. 필요하면 타이어 쏴서라도 멈춰. 3분 뒤. 헌병 순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동구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동구는 비포장 샛길을 빠져나와 다시 포장도로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붉은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죠. 사이렌 소리도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동구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엑셀에서 발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버텨요. 제발이요. 동구는 계속 뒷좌석에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이 대답할 수 있을 리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멈출 수가 없었죠. 말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헌병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내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뒤를 꽉 채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확성기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방 차량, 즉시 정차하라. 반복한다. 즉시 정차하라. 불응시 타이어 조준 사격한다. 타이어 조준. 동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짜 쏘려는 걸까? 아니면 겁주는 걸까?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동구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동구는 백미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헌병차의 불빛이 빗속에서 번쩍거리고 있었죠. 동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쏴라. 쏴도. 간다. 저 뒷좌석에 사람 목숨이 달렸어. 아기 목숨이 달렸다고. 나 때문에 저 사람 죽게 놔둘 수 없어. 동구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폭우 속을 미친 듯이 질주했죠. 속도계가 10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빗물을 감당하지 못했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동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브가 나왔습니다. 동구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핸들을 꺾었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지만 동구는 핸들을 반대로 돌려 차체를 잡아냈습니다. 시골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헌병차들은 그 커브에서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운전하던 헌병들에게 이 빗길 커브는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잠깐 사이에 거리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때 동구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하얀 불빛이 빛나고 있었죠. 붉은 십자가 표시가 보였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칠성병원 응급실의 불빛이었죠. 저기다. 동구의 입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 수 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동구는 남은 힘을 전부 쥐어짠 채 엑셀을 밟았죠. 헌병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의 경고 방송도 계속됐죠. 하지만 동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응급실의 하얀 불빛만 보였거든요. 7km, 5km, 3km. 내비게이션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동구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버텨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동구는 계속 뒷좌석에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이 듣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동구는 믿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아기도 살아있다고. 마침내 병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빗속에서도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동구는 입구로 향하는 진입로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동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 핸들을 꺾었습니다. 동구는 응급실 진입로를 향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죠.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고 차가 응급실 입구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췄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동구는 차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응급실 유리문을 향해 뛰어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사람이요. 여기 임산부요. 사람 죽어요. 응급실 안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구의 다급한 외침에 다른 의료진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동구는 뒤돌아 차로 달려갔습니다. 뒷문을 열고 지은을 끌어안쳤죠. 선생님, 다 왔어요. 눈 떠요. 병원이에요. 지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축 늘어진 몸이 인형처럼 무거웠죠. 동구는 지은을 두 팔로 받쳐 안고 응급실 입구로 뛰었습니다. 전투복이 지은의 피와 양수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뛰어나왔습니다. 동구는 지은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양수 터졌어요. 1시간 전쯤이요. 의식도 없고 숨도 잘 안 쉬어요. 동구가 숨가쁘게 설명하는 동안 의료진은 빠르게 지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산모 응급하고 외쳤고 침대가 응급실 안으로 빨려 들어갔죠.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동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살았다. 병원에 왔으니까 이제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동구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버린 거죠. 동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해냈다. 해냈어. 동구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30초도 채 지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입로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따라붙던 사이렌 소리가 응급실 앞에서 다시 귀청을 찢었거든요. 동구가 고개를 들었을 때 헌병차 2대가 응급실 앞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급정거하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죠. 전투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저기다. 저 새끼야. 동구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도 전에 헌병 2명이 동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깨가 잡히고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동구의 얼굴이 젖은 바닥에 처박혔죠. 콘크리트 바닥이 뺨을 짓눌렀고 입안에서 피마디 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헌병의 무릎이 동구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죠. 동구는 고통의 신음을 흘렸지만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팔이 등 뒤로 꺾였고 차가운 쇠가 손목에 감겼죠.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박동구, 군용 차량 무단 사용 및 군용물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동구는 뺨이 바닥에 눌린 채 눈만 굴렸습니다. 헌병들의 군화가 보였죠. 그 너머로 응급실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지은이 치료를 받고 있겠지? 그 생각만이 동구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리는 기척이 났죠. 전투화 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동구는 고개를 돌려보려 했지만 헌병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놈이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동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죠. 하지만 헌병들의 반응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필승. 오대위님. 이자가 차량 절도범입니다. 오창석 대위, 사단장 전속부관이었습니다. 동구를 끝까지 쫓아온 장본인이었죠. 오대위의 군화가 동구의 코앞에 멈췄습니다. 동구는 바닥에 눌린 채로 그 군화를 올려다봤죠. 다음 순간 오대위의 손이 동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일어나, 이 새끼야. 동구는 억지로 끌려 올려졌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코에는 콘크리트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흘렀죠. 동구는 오대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내가 뭔데 감히 사단장님 차를 훔쳐? 동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오대위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올려붙이는 소리가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죠. 동구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얼얼했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대답해, 이 새끼야. 별판이 달린 차를 훔쳐. 너 간첩이지? 아, 아닙니다. 동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입안이 터져서 피마디 났지만 말을 해야 했죠. 저 환자가 임산부가 죽어가고 있어서 오대위의 눈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뭐 핑계를 대는 거야? 오대위의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이었죠. 동구의 배에 묵직한 충격이 들어왔습니다. 동구는 숨이 막혀 몸을 웅크렸죠. 수갑에 묶인 손 때문에 제대로 넘어지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환자. 무슨 환자. 거짓말 치지 마. 오대위는 상황을 파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사단장 차를 훔친 놈을 잡았다. 이놈을 빡세게 달뤄야 내 면피가 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구는 허리를 숙인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가 욱식거렸고 뺨은 아직도 얼얼했죠. 하지만 동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응급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응급실에 제가 데려온 환자가 있어요. 임산부요. 양수가 터졌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오대위의 군화가 동구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시끄러워. 지랄하지 마. 동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구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비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구는 바닥에 누운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확인 한 번 안 해보는 거지? 저 안에 내가 살린 사람이 있다고. 동구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대위가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새끼 끌고 가 헌병대로. 헌병 2명이 동구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구의 다리에는 힘이 없었죠. 질질 끌려가다시피 헌병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헌병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하나가 동구의 머리를 잡고 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동구는 좌석에 내던져지듯 쓰러졌습니다. 수갑에 묶인 손이 등 뒤에서 눌려 아팠지만 항의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대위가 차문 앞에 서서 동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죠. 변명은 가서 해. 조사실에서 실컷 짓거려 봐. 누가 믿어주나?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동구는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뺨에서 피가 흘러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억울함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두 생명을 살렸는데 왜 나는 범죄자가 되어 있는 거지? 헌병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죠. 동구는 창문 너머로 응급실 불빛이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 안에 지은이 있었습니다. 동구가 목숨 걸고 데려온 사람이었죠. 지은이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동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병대 조사실이 동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동구를 기다리는 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죄명과 거짓 자백의 강요였죠. 동구는 아직 그걸 몰랐습니다. 헌병대 지하조사실은 냉장고처럼 싸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고 콘크리트 벽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났죠. 동구는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은 여전히 등 뒤로 수갑에 묶여 있었고 젖은 전투복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동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전투복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죠. 지은의 피였습니다. 양수와 섞인 피, 동구가 지은을 안아 옮기면서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실에 있는 누구도 그게 무슨 피인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창석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오 대위는 동구 앞에 놓인 철제 책상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다 동구 맞은편에 앉았죠. 다리를 꼬고 앉아 동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박동구 이등병, 제77보병사단 2대대 3중대 소속, 맞지? 동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대위가 서류 한 장을 집어 동구 앞으로 밀었습니다. 동구는 고개를 들어 그 서류를 봤죠.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진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빼곡하게 타이핑된 글자들이 보였는데 동구의 눈이 몇 가지 문구에 멈췄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유흥 목적으로 복귀 시간 불이행 상태에서 차량 절취. 동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대위가 팔짱을 꼈습니다. 내 진술서야. 읽어보고 지장 찍어. 아니, 이건 저 술 안 마셨는데요. 유흥 목적도 아니었고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서. 오대위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동구가 움찔했죠. 시끄러.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여기 지장 찍으면 일이 쉽게 끝나. 동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찍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저 정말 술 안 마셨어요. 임산부가 쓰러져 있었고 구급차는 40분이나 걸린다고 해서. 오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오대위는 동구 옆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동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얘야, 박동구. 동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너 집이 어디지? 강원도 어디 시골이라며? 할머니랑 둘이 산다고 들었는데. 동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할머니 얘기가 나오는 거지? 동구는 오대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대위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죠. 백수도 없고 부모도 없고 너 하나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할머니 생각 좀 해야지.
응. 손주가 군 교도소에서 썩으면 그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동구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떨림이었죠. 하지만 동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못 찍습니다. 거짓말은 못해요. 오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는 표정이었죠. 오대위는 몸을 일으켜 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음주 측정기 가져와. 잠시 후 헌병 하나가 음주 측정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대위는 측정기를 낚아채더니 동구 앞에 들이밀었죠. 불어, 술 안 마셨다며? 불어봐. 동구는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몇 초 뒤, 삐 소리와 함께 화면에 숫자가 떴죠. 혈중 알코올 농도 제로였습니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오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측정기를 노려보더니 오대위는 결과지를 프린터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구 눈앞에서 구겨버렸죠.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측정은 참고용이야. 기록은 내가 판단한다. 동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증거를 없애버리다니. 동구는 입을 열었죠. 대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병원에 전화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임산부를 데려다 줬다니까요. 응급실에 확인하면 닥쳐. 오대위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헌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대님, 병원에 연락해서 환자 확인해 볼까요? 체포 당시에 분명히 민간인 임산부를. 오대위가 그 헌병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죠. 시끄러. 그 여자도 공범이겠지? 타령 도우려고 짜고 친 거야? 더 조사할 것도 없어. 젊은 헌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죠. 동구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무시당하고 확인 요청도 묵살당했죠. 동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동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죠.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동구는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져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얼룩을 만들었죠. 사람을 살렸는데, 아기를 살렸는데 왜 나는 범죄자가 돼 있는 거지? 할머니가 이 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동구는 속으로 그 생각만 했습니다. 오대위는 동구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사단장님. 오창석입니다. 오대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차갑고 날카롭던 목소리가 싹 사라지고 굽실거리는 톤이 됐죠. 범인 잡았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놈입니다. 술 마시고 노느라 복귀 시간 어기고 사단장님 차까지 훔친 겁니다. 네,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동구는 고개를 들어 오대위를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술 마신 적도 없고 논 적도 없는데 사람 살리려고 그랬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대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동구를 내려다봤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들었지? 사단장님도 엄벌하라고 하셨어. 너 이제 군 교도소행이야. 인생 끝났다. 동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죠. 여러 명의 전투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가 조사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대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의아했죠.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거지? 오대위가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사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오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류기철 사단장이었습니다. 사단장은 부관도 없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이 아니라 전투복 차림이었죠. 아까 국밥집에서 밥 먹을 때 입고 있던 그 옷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대위가 황급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필승. 사단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사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위를 스쳐 지나가 조사실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동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동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을 봤죠. 이게 그 차의 주인이구나. 동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의 시선이 이상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동구의 얼굴이 아니라 동구의 전투복을 보고 있었죠. 정확히는 전투복에 묻은 피자국을요. 사단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사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류기철 사단장이 들어서는 순간 헌병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죠. 필승하는 경례 소리가 좁은 조사실 안에서 울렸습니다. 오창석 대위도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죠. 아까까지 동구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조사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형광등 불빛, 철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수갑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군 채 있는 이등병 하나. 사단장의 시선이 잠깐 동구에게 머물렀다가 오대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차 상태는?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단장은 동구에게 묻지 않았죠. 범인이 누구냐? 왜 훔쳤냐?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차 상태.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대위가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범퍼가 약간 긁혔지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내부는 이 녀석이 흙발로 타는 바람에 좀 엉망이 됐습니다만 청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동구 쪽으로 걸어갔죠. 동구는 고개를 들어 사단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아까 오대위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잔인하지 않은, 날카롭지만 성급하지 않은 눈빛이었거든요. 사단장이 동구 바로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동구를 찬찬히 훑어봤죠. 얼굴, 어깨, 가슴, 팔, 사단장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동구의 전투복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전투복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붉은 자국이었죠. 사단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동구의 전투복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더니 동구의 손도 살폈죠. 손톱 밑에까지 붉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라붙어서 거의 갈색에 가까워졌지만 사단장의 눈은 그게 뭔지 알아봤습니다. 30년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훈련장에서 전방에서 수없이 많은 부상자를 봐왔습니다. 피가 어떻게 마르는지, 흙과 피가 어떻게 다른지 그 정도는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죠. 사단장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대위를 봤죠. 오대위. 사단장님. 자네가 아까 뭐라고 했지? 흙발로 탔다고. 오대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장이 동구의 전투복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눈에는 이게 흙으로 보이나? 오대위가 동구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였죠. 아까는 분노에 눈이 멀어서 동구의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 확인조차 안 했거든요. 그냥 비에 젖은 전투복이려니 흙탕물이 묻었겠거니 하고 넘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저건 흙이 아니었죠. 분명히 피 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의 피였습니다. 오대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항하다가 코피가 난 것 같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제압을 좀 강하게. 코피. 사단장이 되물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코피가 이렇게 많이 나나? 전투복 전체에 묻을 정도로? 오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횡설수설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지만 입만 버물버물했죠.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확인도 안 하고 때리고 끌고 왔으니 상황 파악이 될 리가 없었죠. 조사실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단장은 팔짱을 끼고 오대위를 노려보고 있었고 오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다른 헌병들도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구석에서 있던 젊은 헌병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오대위에게 병원 확인을 권했다가 묵살당한 바로 그 헌병이었죠. 오대위가 눈을 부릅뜨지만 젊은 헌병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이 그 헌병을 봤습니다. 말해봐. 젊은 헌병이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체포 당시에 이 병사가 민간인 임산부를 응급실에 인계했습니다. 의료진이 카트로 데려가는 걸 저도 직접 봤습니다. 오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새끼가 왜 나서는 거야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사단장 앞에서 부하를 윽박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의 눈이 다시 동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죠. 의심과 분노가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임산부. 동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동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터미널에서 임산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졌고 구급차는 40분이나 걸린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분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래서 차를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동구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죠. 동구는 사단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장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단장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죠. 발신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칠성병원장. 응급실 접수 과정에서 지은의 보호자 연락처에 사단장 번호가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사단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왜 병원장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사단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듣고 있다가 얼굴빛이 미묘하게 변했죠. 사단장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 안에 병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단장님 맞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따님이 방금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 조사실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따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죠. 오대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따님. 무슨 따님? 오대위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조금 전에 응급으로 실려오셨는데 양수가 터진 지 1시간이 넘어서 정말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군인 한 분이 데려다 줬다고 하던데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단장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지은이가 괜찮은 거야?
예,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사단장님. 손주분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단장은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30년 군 생활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사람이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오대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상황이 이해가 됐거든요. 응급실에 실려간 그 임산부, 동구가 목숨 걸고 살린 그 사람, 사단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대위는 그 딸을 태운 차를 타이어를 쏴서라도 멈추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사단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대위와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을 본 오대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조사실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창석 대위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치질 않았죠.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따님 무사히 출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따님이요. 오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을 올려다보며 물었죠. 그 임산부가 사단장님 따님이셨습니까? 사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천천히 집어넣었죠. 그 동작이 무섭도록 느렸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죠. 오대위의 머릿속에서 아까 병원장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뻔했다고 했죠. 그 산모가 사단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딸을 태운 차를 향해 타이어를 쏴서라도 멈추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오대위의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사단장이 천천히 오대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군화 소리가 조사실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죠. 오대위 앞에 멈춰선 사단장의 눈빛이 위에서 내리꽂혔습니다. 오대위. 예, 사단장님. 오대위의 목소리가 기어들었습니다. 사단장의 입이 천천히 열렸죠. 내 딸을 태운 차를. 말이야. 타이어를 쏴서라도 멈추라고 했지? 오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하얀 정도가 아니었죠. 피기가 싹 가셔서 거의 제빛이 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네. 사단장님, 저는 정말... 오대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저는 몰랐다고.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죠. 몰랐으니까 됐다. 확인도 안 하고 탈영범으로 몰았잖아. 이 병사가 임산부를 살리려고 그랬다고 몇 번을 말했을 텐데 넌 뭘 했어? 오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동구가 몇 번이고 말했죠. 임산부가 있었다고 병원에 확인해 보라고. 그런데 오대위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핑계하지 마, 그렇게 묵살해버렸죠. 사단장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오대위가 구겨서 버린 음주 측정 결과지였죠. 0.00이 찍힌 그 종이, 사단장이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확인하더니 눈빛이 더 차가워졌죠. 술도 안 마셨네. 사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놓인 진술서를 집어들었죠. 오대위가 동구에게 강제로 지장 찍으라고 했던 그 진술서였습니다. 음주 및 유흥 목적으로 탈영. 그렇게 적혀 있었죠. 사단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술서 사본이 찢어지기 시작했죠. 쭉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두 조각이 됐습니다. 다시 찢고 또 찢었죠. 종이 조각들이 갈기갈기 흩어졌습니다. 사단장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오대위를 향해 뿌렸죠.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려 오대위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규정이 먼저냐? 사단장의 고함이 조사실 안에서 울렸습니다. 벽이 저렁저렁 울릴 정도였죠. 오대위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얼굴과 어깨 위로 떨어지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었죠. 임산부가 죽어가고 있는데 차가 중요해? 규정이 중요해. 내 잘난 진급이 중요해. 사단장의 목소리가 조사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헌병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아무도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놈, 내가 부하들한테 뭘 가르쳤어? 사람보다 규정이 먼저라고? 생명보다 체면이 먼저라고? 오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아까까지 동구를 내려다보며 위세를 부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은 그냥 바닥에 쪼그라든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헌병들 중 한 명을 가리켰죠. 수갑 열쇠 가져와. 헌병이 황급히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사단장은 그 열쇠를 받아들고 동구에게로 걸어갔죠. 동구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단장이 동구 뒤로 돌아갔습니다. 수갑에 열쇠를 꽂았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습니다. 동구의 양손이 자유로워졌죠.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고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동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멍든 자국을 보더니 눈썹이 찌푸려졌죠. 사단장이 동구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였죠. 박동구. 동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의 눈을 봤죠.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빛이 깃들어 있었죠. 미안하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부하가 못나서 내가 고생했다. 동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아까까지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취급당하고 맞고 욕먹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죠. 그것도 별 2개 달린 장군이 동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죠. 억울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사단장이 동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사단장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대위를 향해 돌아섰죠.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단장이 헌병대장을 불렀습니다. 헌병대장. 필승.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단장이 오대위를 가리켰죠. 오창석 대위를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즉시 구속 수사해. 허위 진술 강요, 증거인의멸, 상부 허위 보고까지 전부 다 발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헌병 2명이 오대위에게 다가갔죠? 아까 동구에게 했던 것처럼 오대위의 양팔을 잡아 뒤로 돌렸습니다. 오대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사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사단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대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치 거기 아무도 없다는 듯이 철컥 수갑이 오대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동구에게 채워져 있던 그 수갑이었죠. 헌병들이 오대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창석 대위, 직권남용 및 가혹위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대위의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양쪽에서 부축하다시피 해서 끌고 나갔죠. 조사실 문이 열리고 오대위가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오대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단장을 향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문이 먼저 닫혀버렸죠.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단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를 돌아봤죠. 동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전투복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었고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죠. 맞은 뺨은 아직도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동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동구가 사단장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사단장이 부축해줬죠. 갈 데가 있어? 동구가 고개를 들어 사단장을 봤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물으려 했지만 사단장이 먼저 말했죠. 내 딸 보러 가자. 그리고 내 덕분에 태어난 내 손주도. 헌병대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미리 불러둔 예비 차량이었죠. 운전병이 얼른 뛰어나와 뒷문을 열었습니다. 사단장이 동구를 돌아봤죠. 동구는 머뭇거렸습니다. 장군이 타는 차에 자기 같은 이등병이 타도 되는 건가? 망설이는 동구의 등을 사단장이 가볍게 밀었죠. 괜찮아. 타라니까. 동구가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사단장도 뒤따라 탔죠.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줄기는 아까보다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차는 조용했습니다. 동구는 뒷좌석 구석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단장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는 이 사람의 차를 훔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동구, 사단장님. 동구가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거든요. 왜 훔쳤나? 동구가 사단장을 봤습니다. 사단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죠.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영창 갈 거 알았을 텐데 왜 그랬어? 동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순간 자기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하나뿐이었죠. 저희 할머니가. 동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람 도리는 하고 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돌려 동구를 봤습니다. 동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죠.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동구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다. 힘들어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라. 동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영창이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면 저는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차를 훔친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사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동구는 사단장이 화가 나나 싶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불빛이 잠깐 차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구는 봤습니다. 사단장의 눈가가 젖어 있는 거려? 사단장이 손을 들어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주 빠른 동작이었죠. 동구가 못 본 척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사단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입을 열었죠.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 자식 농사 잘 지으셨어. 동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죠. 사단장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사단장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30년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별을 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죠.
그 와중에 가족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졸업식도 못 갔죠? 아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작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별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소홀히 한 딸이 죽을 뻔했습니다. 손주도 함께요. 그걸 살린 건 가족도 아니고 부하도 아니었습니다. 휴가 복귀 중이던 서자리 이등병이었죠. 영창 갈 줄 알면서도 뛰어든 그 이등병이 류기철 본인보다 더 사람 노릇을 한 겁니다. 사단장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단장과 동구가 나란히 차에서 내렸죠. 둘이 함께 걷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별 2개 단 소장과 이등병 하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으니까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에 붙은 이름표에 유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단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까 터미널 앞에서 창백하게 질려있던 그 얼굴이 지금은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지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 아기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사단장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손주의 얼굴을 보죠.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지은이 고개를 돌려 사단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동구도 봤죠. 피 묻은 전투복, 긁힌 얼굴, 부어오른 뺨.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분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군인분이에요. 나 살린 사람.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널 살렸어. 지은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지은은 기어코 상체를 일으켰죠. 동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군인분. 동구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군인분 아니었으면 나랑 아기 다 죽었어요. 지은이 사단장을 돌아봤습니다. 아빠,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기 생명의 은인이야. 아빠 손주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사단장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동구 앞으로 걸어갔죠. 동구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차렷. 군인의 몸에 밴 자세였죠. 사단장이 바로 눈앞에 서자 동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시려는 거지?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동구는 긴장한 채 사단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동구가 반사적으로 거수 경례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장이 먼저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두 발을 모았죠. 그리고 오른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경례 자세였습니다. 사단장의 손끝이 오른쪽 눈썹 위에 닿았습니다. 까딱까딱한 거수 경례였죠. 별 2개 단 장군이 이등병에게 먼저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구 이병.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자네가 내 가족을 지켰다. 동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고맙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동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렸거든요. 대신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죠. 참으려 해도 안 됐습니다. 억울함, 안도감, 감격,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동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저렇게 운 적이 없었죠.
군대 와서 힘들 때도 안 울었고 선임한테 맞아도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경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다가가 동구를 안아줬죠. 툭툭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자네는 잘했어. 아주 잘했어. 병실 안에서 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서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죠. 며칠 뒤 제77보병사단 연병장에 전 장병이 집합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햇살이 연병장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죠. 수천 명의 장병들이 대대별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웅장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연병장 조회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들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단상 위에는 사단장 류기철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단장 옆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표창장과 휴가증이 놓인 탁자가 있었습니다. 박동구 이병,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열 맨 끝에 있던 동구가 움찔했습니다. 옆에 있던 분대장이 동구의 등을 떠밀었죠. 얘야, 너잖아. 빨리 가. 동구는 긴장된 얼굴로 대열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죠.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동구는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단상 앞에 도착했죠. 계단을 올라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단장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동구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병 박동구, 사단장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단장이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죠. 연병장 전체를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단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휴가 복귀 중이던 병사 하나가 길에서 쓰러진 임산부를 발견했다. 구급차는 40분이 걸린다고 했고 산모는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그 병사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규정대로 가만히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처벌을 감수하고 사람을 살릴 것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병사는 후자를 선택했다. 영창 갈 줄 알면서도 사단장 관용차를 몰고 병원까지 질주했다. 그리고 산모와 아기, 두 생명을 살렸다. 사단장이 동구를 돌아봤습니다. 그 산모가 내 딸이었다. 그 아기가 내 손주였다. 연병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놀란 기색이 퍼져나갔죠. 사단장 딸이라고? 손주라고?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사단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동구 이병은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했다. 자기 안위보다 남의 목숨을 선택했다. 이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다. 이것이 우리 사단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사단장이 탁자 위에서 표창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박동구 이병은 오늘부로 일병으로 특진한다. 그리고 생명구조에 대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을 수여한다. 사단장이 동구에게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동구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동구 일병, 너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다. 사단장이 동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이어서 사단장이 또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추가로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수여한다. 그리고 이건 사단장이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죠. 내 사비로 준비한 거다.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라. 동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죠? 금일봉이었습니다. 동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연병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순식간에 수천 명의 박수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죠. 환호성도 섞여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동구 형 멋있다. 동구는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얼떨떨했죠? 며칠 전만 해도 자기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맞고 욕먹고 수갑 차고 끌려갔죠. 그런데 지금은 수천 명 앞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사단장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갔습니다. 여보세요? 박동구 일병 할머니 댁이시죠? 전화를 받은 건 동구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걸려온 군부대 전화에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손주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어르신, 저는 제77사단장 류기철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단장이라고? 장군이 왜 전화를 한 거지? 어르신, 손자분이 제 가족을 살렸습니다. 사단장이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울었죠. 손주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사람을 살렸다니. 그것도 장군의 딸과 손주를. 어르신이 손자를 잘 키우셨습니다. 사람 도리를 아는 훌륭한 청년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우리 동구가 그랬단 말입니까? 제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포상 휴가 보낼 테니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진 뒤.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며칠 뒤 동구의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보병 2대대 3중대 소총수에서 사단 본부 운전 지원으로요. 사단장 관용차와 관련된 업무를 돕는 자리였습니다. 보통은 상병이나 병장이 가는 보직이라 부대가 한바탕 뒤집혔죠. 야, 걔가 사단장 딸 살렸대. 진짜. 사단장 차 훔쳐서. 헐, 대박. 그래서 본부로 갔대. 완전 드라마 아니야? 동구는 어느새 사단장의 양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알아봤죠.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참, 오창석 대위 이야기를 빠뜨릴 뻔했군요. 오창석 대위는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진술 강요, 증거인멸, 상부 허위 보고, 죄목이 줄줄이었죠. 결국 불명예 전역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선징악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포상 휴가 첫날이 밝았습니다. 동구는 짐을 챙겨 위병소로 걸어갔습니다. 어깨에 배낭을 메고 손에는 할머니 선물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14박 15일이나 쉴 수 있다니. 동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하자 근무서던 병사들이 동구를 알아봤습니다. 동구 선임 아니야? 진짜네. 사단장님 양아들. 부럽다. 포상휴가 15일이네. 병사들이 부러운 눈으로 동구를 바라봤습니다. 동구는 쑥스럽게 웃었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동구가 거수 경례를 하자 병사들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동구가 위병소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빵! 클렉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구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죠. 사단장 관용차였습니다. 저번 그 차는 수리 중이라 새로 배정된 차였지만 똑같이 성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 앉아있는 건 류기철 사단장이었죠. 옆에는 운전병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동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터미널까지 태워주마. 타라. 동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불러세워 태워주겠다고요? 아닙니다. 사단장님.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됐다. 탁 사단장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구는 머뭇거리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이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얘야, 방금 사단장님이 동구 선임 태워간 거 맞지? 응. 맞아. 미쳤다, 진짜. 동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이 차를 훔쳐서 달렸던 그 길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신기했습니다. 사단장이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 잘 드려라. 그리고 푹 쉬어.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동구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등병이었던 박동구는 어느새 22살 상병이 됐죠.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달라졌고 얼굴에서도 풋풋함이 조금 빠졌습니다. 1년 동안 사단장 관용차를 몰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운전 실력은 물론이고 군 생활의 이런저런 요령도 익혔죠. 동구는 이제 베테랑 운전병이 됐습니다. 사단장이 어디를 가든 동구가 핸들을 잡았죠. 새벽 출장이든 밤 늦은 회의든 동구는 묵묵히 사단장을 모셨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통하는 신뢰 같은 게 생겼죠.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사단장이 동구를 불렀죠.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동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일정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라. 밥 먹자. 동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 관사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동구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날 저녁 관사를 찾아갔죠. 관사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건 류지은이었죠. 1년 전 병실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밝았죠. 어서 와, 동구 동생. 류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구는 어색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누님. 뭘 그렇게 딱딱해? 들어와. 류지은이 동구의 팔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전까지 푸짐했죠. 그때 아장아장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구가 고개를 돌리자 조그만 아이가 거실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였습니다. 뒤뚱뒤뚱 걸어오는 모습이 귀여웠죠. 1년 전 병실에서 포대기에 쌓여있던 그 갓난 아기가 이렇게 컸습니다. 아기가 동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동구를 올려다봤죠. 그러더니 두 팔을 쭉 뻗었습니다. 안아 달라는 거였죠. 동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기를 안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기가 계속 팔을 뻗고 있어서 동구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죠. 아기가 동구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류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가가 동구 동생 좋아하나 봐. 보통 낯선 사람한테 저렇게 안 가거든. 그래요. 동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품만의 아기가 따뜻했죠. 1년 전 그날 밤, 이 아이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동구가 목숨 걸고 달려서 살린 생명이었죠. 그 아이가 지금 자기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동구의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단장, 류지은, 그리고 동구, 셋이 밥상머리에 둘러 앉았죠. 아기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두드리며 놀았습니다. 사단장이 동구에게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한 잔 받아라. 예. 아니에요. 동구가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사단장이 소주를 따라줬죠. 상병이 사단장한테 술을 받다. 동구는 아직도 이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술 몇 잔이 돌자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사단장도 딱딱한 군인 표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버지 같은 얼굴이었죠.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구야. 사단장님. 전역하고 뭐 할 거냐? 동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별다른 계획이 없었거든요. 고향에 돌아가서 할머니 농사일이나 도우려고 했죠. 글쎄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단장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내 밑에서 일해라. 동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전역하고 나면 사업을 하나 할 생각이야. 그때 내가 필요해. 운전이든 뭐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 동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단장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웠죠. 그때 류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동구 동생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군대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사단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강요는 아니고. 동구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죠. 아유, 사단장님. 전역은 2년 뒤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사단장이 픽 웃었죠. 류지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도 따라서 까르르르 웃었죠. 관사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류지은이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와 봉투였죠. 동구 동생, 이거 받아. 동구가 상자를 열자 안에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털실로 짠 두툼한 목도리였죠. 이거 직접 뜬 거예요? 류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직접 뜬 거야? 솜씨가 별로라서 좀 삐뚤삐뚤하긴 한데 올겨울 따뜻하게 입어. 동구는 목도리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약간 고르지 않은 코가 느껴졌죠. 하지만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한 코 한 코 뜬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편지. 류지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동구가 봉투를 받았죠. 지금 열어봐도 돼요? 응, 읽어봐의 동구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류지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동구 동생에게. 1년 전 그날 밤, 내가 무서워서 눈을 감았을 때 들린 목소리가 있어. 조금만 버텨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그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나는 포기했을 거야. 동생이 아니었으면 나랑 우리 아기는 그날 밤 저 세상으로 갔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동구 동생은 내 동생이고 우리 아기의 은인이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게. 건강하고 행복해. 누나 류지은. 동구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려 훔쳤죠. 류지은이 동구의 어깨를 토닝했습니다. 울긴? 다 컸으면서. 아니요. 안 울어요. 동구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다들 웃었죠. 관사를 나서는 길, 동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막차를 놓치고 임산부를 발견하고 사단장 차를 훔쳤던 그날 밤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규정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영창이 무서워서 모른 척했다면 류지은 죽었을 겁니다. 아기도 죽었겠죠? 동구는 영창은 안 갔겠지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동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규정은 차가웠지만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래요. 규정은 중요합니다. 질서를 지키려면 규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규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규정 너머에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며칠 뒤, 맑은 날이었습니다. 동구는 사단장 관용차를 몰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단장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동구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에는 이 차를 훔쳐서 도망치듯 달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동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사단장이 뒷좌석에서 고개를 들었죠. 기분 좋아 보이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사단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차는 맑은 하늘 아래 도로를 달렸죠.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잖아요. 쿠키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며칠 후, 사단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류기철 사단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그때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소포가 왔습니다. 소포. 부관이 조그만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박씨. 동구의 할머니였죠. 사단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쑥떡이 가득 들어있었죠. 할머니가 직접 만든 쑥떡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장군님, 우리 손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골떡이라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사단장이 쑥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물었죠. 쫀득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사단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맛있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단장은 쑥떡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등병 박동구는 그날 밤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영창이 무서웠지만 사람이 죽는 게 더 무서웠던 거죠. 그 선택이 동구의 인생을 바꿨고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선택의 순간과 마주합니다. 규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은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겠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